인경 소리가 잦아든 한양의 밤은 깊고 무겁습니다. 달빛조차 구름 뒤로 숨어버린 육조거리는 칠흑 같은 어둠에 잠겨 있고 간간이 성벽을 타고 넘어오는 겨울바람만이 빈 골목을 쓸고 지나갑니다. 도성 안의 모든 불빛이 꺼진 시각, 북촌 끝자락에 한 외진 골목으로 다급한 발자국 소리가 파고듭니다. 거칠게 쏟아지는 숨소리와 함께 누군가 좁은 골목길의 돌바닥을 내달립니다. 그 끝에 자리한 낡은 책방, 문틈으로 새어나오는 희미한 등잔불만이 이곳이 깨어있음을 말해줍니다. 책방 안에는 수천 권의 고서가 내뿜는 묵직한 종이 냄새가 가득합니다. 이선은 책상 앞에 앉아 붓을 내려놓고 창가에 부딪히는 바람소리 사이로 섞여 들어오는 이질적인 소음을 포착합니다. 아주 멀리서부터 시작된 누군가 죽을 힘을 다해 달려오는 그 다급한 발소리를 말입니다. 정적을 찢는 거친 타격음이 책방 대문을 뒤흔듭니다. 쾅, 쾅, 쾅. 육중한 문고리가 비명을 지르고 낡은 나무 문틀에서 먼지가 풀썩 내려앉습니다. 문 밖에서는 한 사내의 절박한 외침이 터져나옵니다. 이선, 나으리, 계십니까? 영의정 대감댁 집사입니다. 제발 급히 문 좀 열어주십시오. 사람 목숨이 달린 일입니다. 이선은 자리에서 일어나 남색 도포를 여밉니다. 옆방에서 몸을 웅크리고 잠들었던 무명이 바위 같은 어깨를 들썩이며 거실로 나옵니다. 무명은 허리춤에 편곤을 꽉 쥐며 경계의 빛을 띠고 이선은 차분한 손길로 대문의 빗장을 하나씩 밀어 올립니다. 끼익 하며 무거운 문이 열리자 찬바람과 함께 땀범벅이 된 집사가 고꾸라지듯 방 안으로 들이닥칩니다. 영의정 대감댁 집사께서 이 야심한 시각에 웬일입니까? 대문의 현판이 흔들릴 정도로 급한 사연이라도 있나 보군요. 우선 손부터 고르십시오. 이선 나으리, 큰일 났습니다. 오늘 밤 혼례를 치러야 할 대감댁 손녀 설어 아가씨께서 감쪽같이 사라지셨습니다. 별채는 안에서 굳게 잠겨 있었고 호위무사들이 마당을 지키고 있었는데도 아가씨께서는 연기처럼 증발하셨습니다. 어? 뭐라고요? 혼례 당일날 신부가 사라졌다뇨? 거참 귀신이 고칼 노릇이구만요. 아무리 영의정댁 담장이 낮다 해도 그 삼엄한 경계를 뚫고 누가 아가씨를 채간답니까? 이선은 콧등에 걸린 황동태 안경 애체를 길고 창백한 손가락 끝으로 가만히 밀어 올립니다. 안경알 너머 이선의 눈동자는 이미 사건의 현장인 북촌의 저택을 그려보고 있습니다. 이선은 책상 위에 놓인 등불을 끄고 벽에 걸린 흑해를 신습니다. 혼례를 불과 몇 시즌 앞두고 설어 아가씨가 사라졌다. 게다가 안에서 잠긴 방이라니. 이건 단순한 가출고 어설픈 납치도 아니군요. 무명아, 횃불을 챙겨라. 영의정 저택으로 간다. 밤이 길어질 것 같구나. 이선과 무명은 집사를 앞세워 어둠 속으로 발을 내딛습니다. 책방에 불이 꺼지고 새 산의 그림자가 길게 늘어지며 한양의 가장 깊은 어둠 속으로 사라집니다. 이선과 무명은 집사를 따라 한양 북촌에서도 가장 높은 지대에 자리한 영의정의 저택에 도착했습니다. 구름을 가로지르는 육중한 소술 대문이 열리며 기괴한 마찰음을 내뱉습니다.
저택 앞마당에는 수십 명의 호위무사들이 횃불을 든 채 일정한 간격으로 서 있습니다. 타오르는 불꽃이 밤바람에 일렁이며 무사들의 차가운 칼날에 반사됩니다. 정적 속에 오직 여러 사람의 다급한 발자국 소리만이 돌바닥을 때리며 울려 퍼집니다. 설화 아가씨가 머물던 별채는 저택에서도 가장 깊숙하고 외진 곳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이선은 별채 앞에 멈춰서서 안경 너머로 굳게 닫힌 문을 응시합니다. 문 주변에는 부서진 나무 조각들이 흩어져 있고 억지로 빗장을 꺾은 흔적이 역력합니다. 주변을 에워싼 호위 무사들의 숨소리조차 들리지 않을 만큼 사방은 삼엄한 긴장감에 쌓여 있습니다. 보십시오, 이선 나으리. 이 문은 안에서 빗장이 굳게 걸려 있었습니다. 아가씨를 모시러 온 친모가 문을 두드리며 아무리 불러도 대답이 없었습니다. 결국 장정들을 시켜 문을 부수고 들어갔으나 방 안에는 온기만 남았을 뿐 아가씨는 흔적도 없이 사라진 뒤였습니다. 이선은 허리를 숙여 부서진 문고리와 빗장의 파편을 살핍니다. 이선은 무언록에서 익힌 검엄의 원칙에 따라 방 안의 공기 흐름부터 살핍니다. 창문은 촘촘한 창살로 막혀 있고 문은 안에서 잠겨 있었습니다. 이선이 천천히 문을 밀자 나무 문이 삐걱거리며 기분 나쁜 소리를 냅니다. 이선과 무명이 방 안으로 발을 내딛자 깔끔하게 정돈된 방 안의 전경이 드러납니다. 흐트러진 기물 하나 없고 침구도 정갈하군요. 창문은 모두 닫혀 있고 창살은 성인 남자는커녕 어린아이조차 빠져나가기 힘들 정도로 촘촘하게 박혀 있습니다. 문은 안에서 잠겼고 창문도 온전합니다. 말 그대로 완벽한 밀실이군요. 무명은 고개를 들어 천장의 석가래를 꼼꼼히 살핍니다. 바위 같은 어깨를 들썩이며 방 구석구석을 훑던 무명이 바닥을 발로 구르며 빈 공간이 있는지 확인합니다. 둔탁한 소리만이 방 안을 채울 뿐 어디에도 숨을 곳은 보이지 않습니다. 이선 나으리, 집은 기와도 멀쩡해요. 구멍난 거 하나 없는데 사람이 어떻게 연기처럼 사라진답니까요? 벽면도 아주 단단한 흙벽이라 쥐새끼 한 마리 드나들 틈이 없습니다요. 이선은 창백한 손가락으로 창틀을 훑어내립니다. 먼지 하나 묻어나지 않는 깨끗한 창틀은 누군가 이곳을 통해 나가지 않았음을 말해줍니다. 이선은 방 한가운데 서서 황동태 안경 애체를 고쳤습니다. 안경알 너머로 보이는 방의 풍경이 마치 정지된 그림처럼 고요합니다. 하지만 이선의 예리한 시선은 방 안의 가구 배치와 공기의 흐름에서 아주 미세한 위화감을 포착하기 시작합니다. 사람이 연기가 될 수는 없지. 연기가 되지 않고도 이 방을 나갈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그것은 우리가 보고 있는 이 구조 자체가 거짓이라는 뜻이다. 무명아, 바닥에 돗자리를 걷어라. 보이지 않는 문은 발밑이나 벽 뒤에 숨어 있기 마련이다. 이선은 무릎을 굽히고 별채 바닥을 샅샅이 훑기 시작합니다. 창백한 손가락이 화려한 나전 칠디 화장대 밑에 어두운 구석을 더듬습니다. 그때 이선의 손끝에 아주 가볍고 매끄러운 감촉이 닿습니다. 이선이 손가락을 빼내자 그 끝에는 손톱보다 작은 푸른색 비단 조각 하나가 들려 있습니다. 비단은 마치 나비의 날개를 떼어낸 듯 얇고 가벼워 이선의 손바닥 위에서 밤바람에 파르르 떨립니다. 이선은 비단 조각을 코끝으로 가져갑니다. 그 순간 방 안을 가득 채운 화장료의 냄새를 뚫고 묵직하고 은은한 침향의 냄새가 이선의 감각을 자극합니다. 설화 아가씨가 평소 사용하던 향과는 사뭇 다른 어딘가 사찰이나
깊은 산속의 서고에서나 날 법한 고결하고도 씁쓸한 향기입니다. 이선은 비단 조각을 조심스럽게 갈무리하며 고개를 들어 방 한가운데를 응시합니다. 이선의 시선이 멈춘 곳은 방 한복판을 위엄있게 가로막은 거대한 병풍입니다. 8폭의 병풍에는 흐드러지게 핀 꽃들 사이로 수십 마리의 나비가 노니는 모습이 그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기묘합니다. 촛불이 일렁이는 밤임에도 불구하고 병풍 속의 먹색은 방금 붓을 뗀 듯 유독 짙고 선명하게 살아 숨쉬고 있습니다. 이선은 병풍 앞으로 다가가 안경의 채를 고쳤습니다. 집사, 이 병풍은 원래 설아 아가씨의 방에 있던 것입니까? 그림의 먹색이 유독 깊고 나비들의 자태가 마치 살아서 튀어나올 듯 선명하군요. 그것은 아가씨의 혼례를 기념하여 대감께서 특별히 고용하신 화원, 무진이 그린 병풍입니다. 무진은 석 달 전부터 이 저택에 머물며 아가씨의 초상화와 병풍을 그려왔습니다. 대감께서도 그 재주를 무척이나 아끼셨지요. 이선은 가느다란 손가락을 뻗어 병풍 속 청나비의 날개 부분을 조심스럽게 훑어내립니다. 손끝에 닿는 종이의 질감이 어딘가 이질적입니다. 이선의 미간이 미세하게 좁아지며 질문의 화살이 집사를 향합니다. 설어 아가씨의 초상화를 그리고 이 병풍을 완성했다는 그 화원 무지는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이토록 중요한 날에 주인의 곁을 지키고 있어야 할 텐데요. 그러고 보니 사건이 터진 직후부터 무진의 행방도 묘연합니다. 아가씨가 사라진 것을 확인하고 저택 안을 샅샅이 뒤졌으나 무진이 머물던 행랑방에도 짐이 그대로 남아있을 뿐 그 사나이의 모습은 어디에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이선은 아무런 대답 없이 다시 한번 병풍 속 청나비를 응시합니다. 신부가 사라진 밀실, 그리고 그 방을 채운 화원의 그림. 두 사건이 하나의 선으로 연결되고 있음을 이선은 본능적으로 느낍니다. 별채의 무거운 공기 속에서 무명은 코를 실룩이며 주변을 살핍니다. 짐승을 쫓던 감각이 방 안의 이질적인 냄새를 잡아냅니다. 무명은 화장대 위로 몸을 숙여 깊게 숨을 들이마시더니 미간을 찌푸리며 이선을 돌아봅니다. 이선 나으리, 이 방에서 나는 향내 말이유. 이거 설아 아가씨가 평소 쓰던 은은한 분내가 아니구만요. 뭔가 훨씬 더 묵직하고 혀끝이 아릴 정도로 씁쓸한 냄새가 납니다요. 이선은 창백한 손가락 끝으로 화장대의 먼지를 닦아내며 고개를 끄덕입니다. 이선의 눈은 이미 그 냄새의 정체를 꿰뚫고 있습니다. 무명아, 네 놈의 눈치 하나는 여전하구나. 이건 침향이다. 정신을 잃게 만들거나 억지로 깊은 잠에 들게 할 때 주로 쓰이는 독한 약재이기도 하지. 설아 아가씨는 스스로 나간 것이 아니라 이 향에 취해 저항 한번 못하고 누군가에게 이끌려 나간 것이 분명하다. 무원록 약독편에 이르길 침향을 과하게 다렸으면 사람의 감각을 마비시키고 깊은 가사에 빠뜨린다 하였지. 누군가 아가씨를 저항하지 못하게 만든 뒤 빼돌린 것이야. 물리적인 문이 닫혔다면 보이지 않는 문을 찾아야 한다. 이선의 말이 끝나기 무섭게 무명은 허리춤에 비스듬히 찬 쇠돌이께 편곤의 쇠사슬을 다시금 단단히 고쳐줍니다. 금속이 부딪히는 철그렁 소리가 고요한 방 안에 날카롭게 울립니다. 무명, 너는 지금 즉시 저택 뒷담장 쪽을 살펴라. 신부가 스스로 나간 게 아니라면 이 삼엄한 경계를 피해 담장 너머로 신부를 빼돌린 흔적이 반드시 남아있을 것이다. 집신 자국 하나라도 놓치지 마라. 알겠구만요. 이 무명의 눈을 피할 수 있는 놈은 한양 땅에 없쇼. 담장 넘어 풀숲까지 쥐잡듯 낱낱이 지져보겠쇼. 무명은 말을 마치자마자
거구의 몸을 가볍게 놀려 방을 나섭니다. 어둠 속으로 멀어지는 무명의 거친 발소리가 점점 잦아들고 별채 안에는 다시 무거운 정적이 내려앉습니다. 이선은 홀로 남아 촛불 하나에 의지한 채 거대한 병풍 앞에 다시 섭니다. 이선은 가늘고 긴 손가락으로 병풍 옆의 벽면을 가볍게 두드리기 시작합니다. 텅텅 하며 울리는 메마른 소리가 방 안을 채웁니다. 이선은 벽 뒤에 숨겨진 빈 공간을 찾는 듯 한치의 오차도 없이 일정한 간격으로 벽을 두드립니다. 무진. 화원의 붓끝이 향한 곳은 어디인가? 안에서 잠긴 문과 흔적 없는 실종. 사람이 연기가 될 수 없다면 이 화려한 그림 뒤에 우리가 보지 못한 길을 숨겨두었겠지. 이선은 병풍 한가운데 그려진 청나비의 날개 부분에 촛불을 가까이 가져갑니다. 나비의 날개에 칠해진 푸른 안료는 방바닥 구석에서 발견한 비단 조각과 소름 끼칠 정도로 일치하는 빛깔을 띠고 있습니다. 이선은 안경 너머로 나비의 날개 맥을 유심히 살핍니다. 그것은 단순한 그림이 아니라 정교하게 설계된 기계장치의 틈새처럼 보입니다. 한양의 밤은 더욱 깊어만 가고 멀리서 들려오는 시간을 알리는 종소리가 혼례의 시각이 임박했음을 알립니다. 이선은 병풍의 틀을 손으로 꽉 쥐며 감춰진 진실의 문을 열기 위한 마지막 결단을 내립니다. 별채를 나선 무명은 저택 뒷담장을 따라 천천히 발을 옮깁니다. 도성의 밤은 숨을 죽인 듯 고요하지만 우거진 숲을 사이로 이름 모를 벌레들의 울음소리와 불길한 부엉이의 소리가 날카롭게 고막을 파고듭니다. 무명은 짐승을 쫓던 감각을 곤두세운 채 발밑에 밟히는 마른 나뭇가지 하나 소리내지 않으려 조심스럽게 어둠을 헤쳐나갑니다. 신부가 날개 놓쳐 날아간 것도 아닐 텐데 흔적 하나가 없구만요. 쥐새끼 한 마리 드나들 틈 없는 이 담벼락을 대체 어떻게... 나 참 귀신이 고칼 노릇이네요. 그때 머리 위 담장 끝에서 기묘한 마찰음이 들려옵니다. 기와와 기와가 맞물리며 찌르르 하고 긁히는 소리가 정적을 깼고 이내 무거운 무언가가 흙바닥으로 뛰어내리는 둔탁한 소리가 이어집니다. 무명의 시선이 소리가 난 곳으로 번개처럼 꽂힙니다. 담장 밑 그림자 속에서 검은 형태 하나가 움츠렸다가 급히 몸을 일으킵니다. 거기 누구냐? 거기 서라, 이 쥐새끼 같은 놈아! 괴하는 무명의 목소리가 끝나기도 전에 담장 밖 숲길을 향해 전력으로 질주하기 시작합니다. 무명 또한 거구의 몸을 화살처럼 날려 그 뒤를 쫓습니다. 수풀을 헤치며 도망가는 괴한의 거친 발자국 소리와 이를 추격하는 무명의 묵직한 발소리가 밤의 숲을 요동치게 합니다. 나뭇가지가 옷깃에 스치는 소리와 거친 숨소리가 뒤섞이며 긴장감이 극도로 치솟습니다. 무명은 달리는 와중에도 허리춤에서 쇠돌이 깨인 편곤을 꺼내듭니다. 쇠사슬이 풀려나며 철그렁하는 금소금이 공기를 가릅니다. 무명이 힘껏 팔을 휘두르자 편곤의 추가 공기를 찢는 쇠액 소리를 내며 괴한의 발치로 날아듭니다. 편곤이 빗나가 근처에 서 있던 아름드리 나무 기둥을 강타하고 육중한 나무가 빠득 소리를 내며 박살납니다. 나무가 꺾이는 굉음에 괴한이 잠시 균형을 잃고 멈춰섭니다. 무명은 그 틈을 놓치지 않고 괴한의 앞을 가로막습니다. 괴한은 얼굴을 복면으로 가리고 전신을 검은 옷으로 감싸고 있어 눈동자만이 섬뜩하게 빛납니다. 괴한의 품 안에는 무한과 소중한 것을 감춘 듯 푸른 빛이 살짝 비치는 비단 주머니가 볼록하게 솟아 있습니다. 괴한은 품 안에서 날카로운 단검을 꺼내 무명의 가슴팍을 겨눕니다. 방해하지 마라. 이건 니놈들이 상관할 일이 아니다. 여기서 물러나면 목숨만은 살려주마.
상관할 일인지 아닌지는 내 편곤한테 물어보거라. 흡! 신부를 빼돌린 놈이 말은 참으로 번지르르 하구만. 무명은 다시 한번 편곤의 사슬을 팽팽하게 당기며 몸의 중심을 낮춥니다. 개안의 단검 끝이 달빛을 받아 서늘하게 번뜩이고 두 사내 사이에는 폭풍전야와 같은 무거운 침묵이 흐릅니다. 숲의 부엉이조차 숨을 멈춘 듯한 이 팽팽한 대치는 누가 먼저 움직일지 알 수 없는 일촉즉발의 순간으로 치닫습니다. 무명의 저택에 담장을 넘은 괴한과 사투를 벌이며 밤의 숲을 뒤흔드는 사이 이선은 별채 뒤편에 자리한 작고 초라한 행릉채로 발을 옮깁니다. 화원 무진이 지난 석 달간 머물렀다는 방의 문은 자물쇠도 없이 반쯤 열린 채 밤바람에 삐걱거리고 있습니다. 이선이 문을 밀고 들어가자 좁고 낮은 방 안을 가득 채운 화구들의 매캐한 냄새가 코끝을 찌릅니다. 이선은 방 안을 천천히 둘러봅니다. 벽면에는 습작으로 보이는 그림들이 어지럽게 널려 있고 방 한 구석에는 씻지 못한 붓들이 검은 먹물을 머금은 채 말라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익숙한 먹향 사이로 아까 설화 아가씨의 방에서 맡았던 그 기묘한 약재향, 침향의 냄새가 다시 한번 은밀하게 피어오릅니다. 이선은 창백한 손가락을 뻗어 책상 위에 흐트러진 종이 꾸러미들을 하나하나 헤치기 시작합니다. 이선은 촛불을 가까이 가져가 무진의 책상 위를 살핍니다. 정갈하게 놓인 종이들과는 대조적으로 육중한 검은 돌 편호가 어딘지 부자연스럽게 비스듬히 놓여 있습니다. 이선이 벼루를 들어 올리자 그 아래 겹겹이 접힌 얇고 누런 한지 한 장이 모습을 드러냅니다. 이선은 종이를 집어들어 달빛에 비춰봅니다. 허술한 행랑방에 머무는 평범한 화원의 그림 연습장이라기엔 종이의 질이 지나치게 고급스럽군. 이건 나라의 부름을 받는 도화서 화원들이나 사용하는 황화지가 아닌가. 게다가 종이 위에 그려진 이 무수한 선들은 이선은 떨리는 손길로 접힌 한지를 천천히 펼칩니다. 종이가 펴질 때마다 바스락거리는 마찰음이 정적을 깨뜨립니다. 완전히 펼쳐진 종이 위에는 나비나 꽃 대신 한양도성의 지형이 정교한 필치로 그려져 있습니다. 그림이 아니라 지도였군. 한양의 지하 하수도와 성벽의 가장 취약한 지점을 이토록 상세히 기록해두다니. 무진, 내 놈은 단순한 화원이 아니었구나. 서로 아가씨의 방에 그려진 그 화려한 청납의 병풍은 사실 이 지도를 완성하기 위해 매일 저택을 드나들며 정보를 수집하기 위한 거대한 가림막이었던 건가? 이선은 지도의 한 구석, 아주 작은 글씨로 적힌 암호들 사이에서 멈칫합니다. 그곳에는 붉은 먹으로 찍힌 기괴한 문양이 선명하게 남아 있습니다. 그것은 지난 1화 사홍원 사건 때 죽은 자의 석칼에서 발견한 그 비밀 조직의 낙인과 한치의 오차도 없이 일치했습니다. 무진이라는 화원이 그 거대 악의 조직과 깊이 연관되어 있음을 직감하는 순간입니다. 차가운 소름이 이선의 등을 타고 흐를 때, 저 멀리 담장박 숲속에서 짐승의 포효와도 같은 무명의 우렁찬 목소리가 정적을 찢고 들려옵니다. 괴한을 제압했음을 알리는 신호입니다. 이선은 지도를 품 안에 서둘러 갈무리하며 어둠이 짙게 깔린 방을 빠져나옵니다. 어두운 숲 한복판, 쇠사슬이 허공을 가르며 날카로운 비명을 내지릅니다. 무명이 휘두른 편곤의 쇠사슬이 괴한의 팔을 휘감자 차가운 금소금이 정적을 찢어놓습니다. 괴한은 필사적으로 단검을 휘둘러 저항하지만 편곤의 묵직한 머리가 단검의 날과 부딪히며 챙강하고 고막을 울리는 파열음을 냅니다. 단검이 힘없이 바닥으로 떨어지고 이내 무명의 육중한 주먹이 괴한의 복부를 강타합니다. 억하는 짧은 신음과 함께 괴한의 몸이
거친 흙바닥 위로 볼품없이 쓰러집니다. 무명은 거친 숨을 몰아쉬며 쓰러진 괴한의 등 위로 무릎을 올려 체중을 실어 누릅니다. 바닥에 마른 나뭇잎들이 으스러지는 소리가 들리고 괴한은 짓눌린 채 가쁜 숨만 내뱉습니다. 무명은 한 손으로 편곤을 고쳐 잡고 다른 한 손으로는 괴한의 얼굴을 가린 검은 복면의 끝자락을 움켜잡습니다. 이제 좀 조용해졌구만. 도망갈 땐 날 쓰더니 내 평곤 맛을 보니 정신이 좀 드나 보지. 자, 대체 어떤 놈 상판떼기인지 복면부터 벗겨볼까? 거친 마찰음과 함께 복면이 찢어지듯 벗겨져 나갑니다. 그 순간 수풀을 헤치고 다가오는 정갈하고 일정한 발소리가 들려옵니다. 남색 도포자락을 휘날리며 나타난 이선입니다. 이선은 흐트러짐 없는 자세로 싸움의 현장에 도착해 안경인 애체를 고쳤습니다. 무명아, 잡았느냐? 다친 곳은 없고. 예, 나으리. 이놈 아주 독종입니다요. 근데 아까부터 입을 꾹 다물고 아무 말도 안 합니다요. 품속을 뒤져보니 소중하게 챙기고 있던 게 이건데요. 한번 보십시오. 무명이 괴한의 가슴팍에서 꺼낸 작은 비단 주머니를 이선에게 내밉니다. 이선은 창백한 손가락으로 주머니의 끈을 풀어 내용물을 꺼냅니다. 달빛을 받아 서늘하게 빛나는 것은 다름 아닌 설화 아가씨의 은장도였습니다. 주머니 안에는 은장도와 함께 낡은 한지 한 장이 들어 있습니다. 이선은 종이를 펼쳐 그 위에 적힌 문구를 나직하게 읽어내려갑니다. 이건 설화 아가씨의 은장도가 분명하군. 비단 주머니 안에는 청나비가 날면 보랏빛 눈물도 머칠이라는 글귀가 적혀 있어. 단순한 협박문이라기엔 문장이 지나치게 애절하군. 이선은 주머니를 갈무리하고 쓰러진 괴한에게 다가갑니다. 이선은 무릎을 굽히고 앉아 괴한의 목덜미를 거칠게 살핍니다. 괴한의 뒷덜미에는 1화 사건 때 보았던 것과 유사한 검은 먹으로 새겨진 기괴한 문신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선의 시선이 멈춘 곳은 문신이 아니라 괴한의 눈동자였습니다. 죽음을 앞둔 자의 살기가 아니라 소중한 것을 잃은 자의 깊은 절망이 그 눈 속에 소용돌이치고 있습니다. 이선은 잠시 침묵을 지키다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납니다. 멀리 저택 쪽에서 들려오는 혼례 준비의 소란이 더욱 크게 느껴집니다. 이선의 표정은 그 어느 때보다 차갑고 예리하게 굳어 있습니다. 무명아, 이 괴한은 신부를 납치한 범자가 아니다. 오히려 신부를 지키려 했거나 누군가로부터 도망치게 하려던 자일 가능성이 커. 저 눈을 보아라. 살인귀의 눈이 아니라 슬픔에 잠긴 자의 눈이다. 당장 저택으로 돌아가 집사를 불러라. 이 사내의 얼굴을 아는지 확인해야겠다. 사건이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거대하고 위험한 방향으로 흐르고 있구나. 무명은 의아한 표정을 지으면서도 이선의 명령에 따라 괴한을 일으켜 세웁니다. 세 사람 위로 구름에 가려진 달빛이 희미하게 떨어지고 숲의 어둠은 더욱 깊어만 갑니다. 무명이 숲속에서 붙잡아온 괴한을 호위무사들에게 넘기기 전 이선은 무거운 발걸음으로 다시 설아 아가씨의 방으로 돌아왔습니다. 주인 잃은 방 안은 여전히 정갈하지만 촛불이 타들어가며 내는 미세한 타닥 소리만이 불길한 전조를 알리고 있습니다. 이선은 방 한가운데 우뚝 서서 아까 보았던 그 거대한 청나비 병풍을 뚫어지게 응시합니다. 이선의 시선은 이제 그림의 아름다움이 아니라 그 이면에 숨겨진 기하학적인 질서를 향하고 있습니다. 이선은 품 안에서 아까 화원 무진의 방에서 찾아낸 황화지 지도를 꺼내 병풍 옆에 나란히 둡니다. 이선은 창백하고 마른 손가락으로 황동태 안경, 애체를 고쳤으며 지도 위의 선들과 병풍 속 나비의 날개를 번갈아 살핍니다. 방 안에는
이선의 차분한 숨소리와 종이가 바스락거리는 소리만이 나지막하게 울려 퍼집니다. 이선은 촛불을 병풍 가까이 가져가 나비의 날개를 비춥니다. 이선의 손가락이 나비 날개에 그려진 가느다란 인맥을 따라 움직입니다. 단순한 장식이라기엔 지나치게 정교하고 불규칙했던 그 선들이 이선의 머릿속에서 한양 도성의 복잡한 수로 모양과 겹쳐지기 시작합니다. 단순한 그림이 아니었군. 이 나비의 날개 맥은 한양도성의 지하수로 모양과 한치의 오차도 없이 일치해. 화원무진. 니놈은 이 좁은 병풍 안에 도성의 심장부로 향하는 비밀 통로를 그려 넣었구나. 그렇다면 이 병풍 자체가 단순히 시선을 가리는 도구가 아니라 그 자체가 하나의 열쇠였단 말인가? 이선은 병풍의 나무 틀을 손으로 훑어 내려가며 특정 지점을 찾기 시작합니다. 손끝에 전해지는 나무의 결을 하나하나 음미해던 이선의 손가락이 병풍 하단의 장식 문양 중 유독 달아있는 한 곳에 멈춰 섭니다. 이선이 그곳을 힘주어 누르자 고요하던 방 안에서 탁 하는 작은 마찰음이 들려옵니다. 이어서 드르륵 하며 육중한 나무 톱니들이 맞물려 돌아가는 기괴한 소리가 정적을 찢습니다. 병풍 뒤쪽에 단단해 보였던 흙벽이 믿기지 않는 속도로 서서히 뒤로 밀려나기 시작합니다. 벽면이 옆으로 비켜나며 성인 화면이 겨우 지나갈 만한 어둡고 좁은 틈새가 입을 벌립니다. 그 안에서는 축축한 흙냄새와 함께 서늘한 지하의 공기가 쏟아져 나옵니다. 역시 내 예상이 맞았어. 문은 안에서 빗장이 걸려 잠겨 있었지만 이 벽은 처음부터 열려 있었던 거야. 외부에서 침입한 것이 아니라 이 방 자체가 거대한 함정의 출구였군. 이선은 틈새 안쪽으로 촛불을 내밀어 바닥을 비칩니다. 어둠이 거친 입구 쪽 바닥에는 설화 아가씨가 급히 끌려가며 떨어뜨린 것으로 보이는 옥비녀 하나가 처연하게 누워 있습니다. 달빛을 받지 못한 채 흙바닥 위에 떨어진 비녀의 영롱한 빛깔이 이곳에서 벌어진 급박한 상황을 침묵으로 증언하고 있습니다. 병풍 뒤로 열린 차갑고 어두운 비밀 통로의 입구. 이선은 그 경계에 멈춰서서 촛불을 낮게 비춥니다. 흙먼지가 가라앉은 바닥 한 구석에 주변의 칙칙한 색조와는 어울리지 않는 고운 보랏빛 비단 주머니 하나가 떨어져 있습니다. 이선은 창백하고 마른 손가락을 뻗어 주머니를 집어듭니다. 주머니를 묶은 끈을 풀자 오래된 묵향과 마른 매화 향기가 섞인 기묘한 내음이 이선의 코끝을 스칩니다. 이선은 주머니 안에서 여러 번 접혀 모서리가 닳아버린 서찰 뭉치를 꺼냅니다. 종이가 펼쳐질 때마다 바스락거리는 마른 소리가 지하 통로의 정적을 깨뜨립니다. 서찰의 필체는 거칠지만 한 획 한 획에 담긴 힘은 누군가를 향한 절실한 감정을 토해내는 듯합니다. 이선은 촛불을 가까이 대고 화헌 무진이 설화 아가씨에게 남긴 금지된 기록을 천천히 읽어내려가기 시작합니다. 달빛이 매화 가지에 걸리는 밤, 그대에게 내 생의 마지막 붓질을 바칩니다. 내가 속한 그 어둠의 조직은 당신의 가문이 대대로 지켜온 왕실의 기밀을 노리고 있지만 나는 그들의 명령 대신 당신의 목숨을 택하려 합니다. 그들을 속이기 위해 나는 거짓 지도를 그릴 것이며 청나비가 날아오르는 순간 당신을 이 지옥에서 빼낼 것입니다. 이선은 잠시 읽기를 멈추고 깊은 생각에 잠깁니다. 서찰의 끝부분은 급박하게 휘갈겨져 있고 군데군데 마른 잉크 자국이 눈물처럼 번져 있습니다. 이선은 이제야 모든 조각이 맞춰짐을 느낍니다. 화원 무지는 첩자로 잠입했으나
설화 아가씨를 연모하게 되었고 결국 조직의 명령을 어기면서까지 설화 아가씨를 구출하려 했던 것입니다. 화원무진, 너는 조직을 배신하고 이 위험천만한 도박을 시작했구나. 설아 아가씨를 빼돌린 것은 납치가 아니라 조직의 칼날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도피였어. 그때 별채 마당 쪽에서 거친 발자국 소리가 들려오더니 무명이 숨을 헐떡이며 방 안으로 뛰어들어옵니다. 무명의 넓은 어깨에는 밤이슬이 맺혀 있고 무명의 얼굴에는 긴박한 정보가 가득합니다. 이선 나으리, 아까 숲속에서 붙잡은 그 복면 괴한의 정체를 알아냈구만요. 포교들이 문초하기도 전에 그놈이 제 입으로 자백을 했슈. 그놈이 글쎄 화원무진의 친동생이었슈. 형의 간곡한 부탁을 받고 아가씨가 도망치는 시간을 벌어주려고 지가 미끼가 됐던 거라고요. 무명아, 상황이 생각보다 훨씬 더 급박해졌다. 화원무진이 조직을 배신했다는 사실이 알려졌다면 이제 그 거대 조직은 무진과 설아 아가씨 모두를 반역자로 간주하고 처단하려 들 것이다. 무진은 지금 아가씨를 데리고 목숨을 건 탈출을 감행하고 있어. 우리가 그들보다 먼저 그들을 찾아야만 한다. 이선은 지도를 다시 한번 훑어봅니다. 지도의 선들은 저택 밖으로 연결된 어둡고 축축한 하수교 쪽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이선은 결연한 표정으로 흑회를 고쳐 신고 촛불을 높이 듭니다. 가자, 무명아. 이 통로는 저택 밖의 하수교로 이어진다. 조직의 암살자들이 그대를 찾아내기 전에 우리가 먼저 도착해야만 해. 서둘러야 한다. 이선과 무명은 오직 무명이 든 횃불 하나에 의지한 채 별제 밑바닥으로 연결된 좁고 가파른 통로를 따라 내려갑니다. 계단을 내려갈수록 지상의 소음은 멀어지고 대신 눅눅한 흙내음과 정체를 알 수 없는 물방울 떨어지는 소리만이 고막을 때립니다. 통로는 성인 남성이 어깨를 제대로 펴기 힘들 정도로 비좁고 험합니다. 무명이 앞서며 횃불을 휘두를 때마다 벽면에 맺힌 이슬들이 보석처럼 반짝였다가 이내 어둠 속으로 사라집니다. 이선은 젖은 흙바닥 위로 어지럽게 흩어진 발자국들을 살핍니다. 그곳에는 무진과 설아 아가씨의 다급한 발자국 외에도 거칠고 깊게 패인 여러 개의 낯선 발자국들이 섞여 있습니다. 조직의 추적자들이 이미 이 비밀 통로의 존재를 알아채고 뒤를 쫓고 있음이 분명합니다. 이선은 핏기 없는 손가락으로 벽면을 훑습니다. 손가락 끝에 묻어나오는 것은 지도를 그릴 때 사용하던 무진 특유의 푸른 안료 흔적입니다. 무진은 자신이 지나간 길을 이 서늘한 흔적으로 남기며 이 선을 인도하고 있었습니다. 무명은 바위 같은 몸집으로 좁은 통로의 천장에 머리를 부딪히면서도 허리춤에 찬 쇠돌이 깨인 편곤의 손잡이를 결코 놓지 않습니다. 무명이 축축한 벽면을 짚으며 잠시 걸음을 멈추고 공기를 들이마십니다. 통로의 끝에서부터 서서히 습하고 비릿한 공기가 밀려오기 시작합니다. 이손 나으리, 공기가 바뀌었구만요. 흙내음은 사라지고 점점 비릿한 강바람 냄새가 납니다요. 이 길은 분명 한강변 마포나루 쪽으로 연결되는 수로가 확실합니다요. 강가에 다 온 모양입니다요. 무진은 아까 입은 자상이 깊어 부상당한 상태일 것이다. 연약한 설아 아가씨까지 데리고 이 험한 수로를 이동하는 것은 불가능에 가까운 일이지. 조직의 암살자들이 우리보다 먼저 그들을 찾아낸다면 무진은 아가씨를 지키기 위해 기꺼이 미끼가 되려 할 것이다. 서둘러야 해. 이선과 무명의 발걸음이 더욱 빨라집니다. 찰박거리는 물소리가 통로 전체에 울려 퍼지고 횃불의 불꽃이 급박한 움직임에 따라 위태롭게 일렁입니다. 그 순간 통로 저 너머 보이지 않는 어둠 속에서 챙강 하고 날카로운 금속길이 부딪히는 소리가 들려옵니다.
이어서 지하의 차가운 벽에 부딪혀 수만 갈래로 찢어지는 여인의 비명이 정적을 산산조각냅니다. 방금 그 소리 설아 아가씨 목소리 아닙니까요? 칼 부딪히는 소리까지 나는 걸 보니 이미 쥐새끼들이 들이닥친 모양입니다요. 나으리, 저는 먼저 가겠쇼. 무명은 말을 마치기도 전 수로에 물을 가르며 전력으로 질주하기 시작합니다. 무명의 발소리가 지하 통로의 벽면을 파고 육중하게 울려 퍼지고 이선 또한 창백한 안색으로 남색 도포자락을 휘날리며 그 뒤를 따릅니다. 수로의 끝에서 비치는 희미한 달빛과 함께 이제는 피할 수 없는 최후의 혈투가 그들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한양의 젖줄인 한강이 마포나루에 이르러 거친 파도 소리를 내뱉습니다. 살을 에이는 듯한 강바람이 휘몰아치며 외곽 창고의 낡은 나무 판벽을 사정없이 때리고 그 틈새로 비릿한 물비린내가 스며듭니다. 나루터는 한 치 앞도 분간할 수 없는 짙은 안개에 잠겨 있습니다. 그 백색의 어둠 사이로 보이지 않는 적들이 숨을 죽인 채 칼날을 번뜩이며 매복해 있습니다. 이선과 무명은 축축하게 젖은 나무데크 위를 조심스럽게 걷습니다. 발을 내디딜 때마다 나무판이 찌르르 비명을 지르지만 두 남자의 움직임은 짐승처럼 고요합니다. 무명은 굵은 팔뚝을 움직여 쇠도리깨의 차가운 사슬을 손목에 여러 번 단단히 감습니다. 사슬이 살갗을 조이는 둔탁한 소리가 무명의 전의를 불태웁니다. 반면 이선은 콧등에 걸린 황동태 안경, 애체를 고쳤으며 창고 바닥을 응시합니다. 애체의 렌즈 너머로 칠흑 같은 바닥 위에 흩뿌려진 미세한 가루들이 보석처럼 빛을 발합니다. 그것은 화원 무진이 흘리고 간 푸른색 안료 가루입니다. 무진은 부상당한 몸을 이끌고 설아 아가씨를 지키기 위해 이 창고 안으로 들어갔음이 분명합니다. 이선 나으리, 안개 속에 쥐새끼들이 사방에 깔렸구만요. 살기가 등 뒤를 따끔거리게 하는 걸 보니 보통 놈들이 아닙니다요. 제가 앞장서서 길을 열 테니 나으리는 틈을 봐서 아가씨를 찾으십시오. 무명아, 절대 방심하지 마라. 저들의 칼날에는 지난 사홍원 사건 때 보았던 그 지독한 독이 발려 있을지도 모른다. 살갗에 스치기만 해도 끝장이야. 나는 저 안쪽 바닥 틈새로 푸른 빛이 배어나오는 지하 창고로 가겠다. 각자 제 몫을 다하고 반드시 살아남아야 한다. 이선의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안개 속에서 여러 개의 검은 그림자가 소리 없이 튀어나옵니다. 쉬 가는 날카로운 풍음과 함께 암살자들의 칼날이 무명의 머리 위로 쏟아집니다. 무명은 기합 소리와 함께 쇠도리깨를 수평으로 휘두릅니다. 육중한 쇠뭉치가 암살자의 가슴팍에 정면으로 꽂히며 퍽 하는 소리와 함께 갈비뼈가 으스러지는 우두둑하는 파열음이 마포의 밤공기를 찢어놓습니다. 한쪽에서 비명이 터져 나오지만 무명은 멈추지 않습니다. 쇠사슬을 길게 풀어 휘두를 때마다 암살자들의 검이 튕겨나가고 창고 바닥의 먼지가 폭풍처럼 일어납니다. 그 혼란을 틈타 이선은 몸을 낮게 숙인 채 푸른 안료가 가장 짙게 묻은 지하문을 향해 그림자처럼 달려갑니다. 습기로 가득 찬 지하 창고의 육중한 나무 문이 끼익 하며 소름 끼치는 비명을 지르며 열립니다. 문틈 사이로 쏟아지는 희미한 등불 아래 바닥에 웅크린 설화 아가씨의 억눌린 울음소리가 메아리칩니다. 창고 구석, 곰팡이 핀 벽면을 등지고 화원 무진이 위태롭게 서 있습니다. 무진의 가슴팍은 깊은 자상으로 인해 검붉은 피가 배어나와 남루한 옷을 적시고 있지만 무진은 떨리는 팔을 뻗어 설아 아가씨의 앞을 가로막고 서 있습니다. 무진의 피 묻은 손에는 구겨진 지도 한 장이 들려 있습니다. 손가락 마디마다 힘이 잔뜩 들어가 하얗게 질려 있으며
지도는 이미 무진의 핏자국으로 얼룩져 내용을 알아보기 힘든 지경입니다. 그때 어둠 속에서 검은 비단 도포를 걸친 조직의 우두머리가 차가운 비웃음을 흘리며 한 걸음씩 다가옵니다. 우두머리가 내딛는 발걸음마다 젖은 바닥이 찰박거리며 불길한 소리를 냅니다. 벙어리 화원 무진, 네 놈이 그 보잘것없는 종이 쪼가리 하나를 지키려 이토록 미련하게 버틸 줄은 몰랐구나. 하지만 내 인내심에도 한계가 있는 법. 저 계집의 고운 목을 먼저 쳐야 네 놈이 비로소 입을 열겠느냐. 우두머리가 서서히 검을 들어올리는 순간 창고 입구에서 차갑고 명징한 목소리가 공간을 가르며 울려 퍼집니다. 바로 이선입니다. 이선은 흐트러짐 없는 자세로 어둠 속에서 걸어 나오며 안경 이내체를 손가락 끝으로 고쳤습니다. 멈추라. 그 지도는 이미 가짜다. 너희가 그토록 찾는 그 경로를 무진이 그 더러운 종이에 남겨두었을 것 같으냐? 무진은 별채의 병풍을 그리는 척하며 지도의 핵심 경로를 설아 아가씨의 시선이 닿는 모든 곳에 암호로 숨겨두었다. 아가씨의 기억 속의 문양으로 새겨진 그 정보야말로 진짜 지도란 뜻이다. 이선의 말에 우두머리의 눈동자가 당황으로 흔들립니다. 우두머리는 무진의 손에 들린 지도를 내려다보며 이를 갈기 시작합니다. 지도를 태워 없애도 설아 아가씨가 살아있는 한 조직의 계획은 결코 성공할 수 없음을 깨달은 것입니다. 너희의 탐욕이 이 여인의 기억을 지울 수는 없다. 이제 그 칼을 거둬라. 이선의 도발에 분노한 우두머리가 비명을 지르며 검을 높이 치켜듭니다. 바로 그 찰나 지하 창고의 천장에서 우지끈하는 굉음과 함께 흙먼지가 쏟아져 내립니다. 지상의 암살자들을 모두 제압한 무명이 바위 같은 덩치로 천장을 뚫고 내려와 바닥을 굴러 일어납니다. 무명은 착지와 동시에 허리춤에 편곤을 휘둘러 우두머리의 검을 챙강카는 소리와 함께 멀리 튕겨보냅니다. 편곤의 쇠사슬이 허공을 휘감으며 날카로운 소리를 내고 무명의 압도적인 위압감이 좁은 지하 창고를 가득 채웁니다. 이제 전세는 완전히 뒤집혔습니다. 지하 창고의 좁은 공간이 검과 쇠가 맞부딪히며 내뿜는 날카로운 파열음으로 가득 찹니다. 무명은 포효하며 쇠돌이 깨인 편곤을 휘두르고 조직의 우두머리는 필사적으로 검을 세워 막아내지만 매 타격마다 불꽃이 튀며 검날이 비명을 지릅니다. 챙강챙강 소리가 벽면에 부딪혀 수만 갈래로 흩어질 때 구석에 쓰러진 화원 무진의 숨소리는 점점 가늘고 거칠어집니다. 무명이 우두머리의 공세를 압도하며 몰아붙이는 사이 무진은 떨리는 손을 뻗어 품 안에서 작은 보랏빛 비단 주머니 하나를 꺼냅니다. 무진은 가슴의 통증을 억누르며 마지막 남은 힘을 다해 그 주머니를 설화 아가씨의 손에 쥐어줍니다. 주머니 안에는 무진이 지난 석 달간 밤을 지새워 그린 세상에서 가장 아름답고 애틋한 설화 아가씨의 초상화가 들어 있습니다. 혀가 잘려 말을 할 수 없는 무진은 비명 대신 설화 아가씨의 손을 피 묻은 손으로 꼭 붙잡으며 눈물 어린 눈동자로 생애 마지막 인사를 건넵니다. 무진 씨, 안 돼요. 눈을 뜨세요. 제발 저를 두고 가지 마세요. 저보고 이 지옥 같은 세상에서 혼자 어떻게 살려고 이러시는 겁니까? 이선은 차마 고개를 돌리지 못한 채 안타까움이 서린 눈빛으로 두 사람을 바라봅니다. 이선은 무진의 눈빛에서 주인을 지키려는 충심 그 이상의 한 여인을 향한 숭고한 희생을 읽어냅니다.
무진은 처음부터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자신이 살아남을 수 없음을 알고 스스로를 희생해 조질의 시선을 자신에게 돌리려 했던 것이지요. 서로 아가씨, 이 자의 고결한 희생을 결코 헛되게 하지 마십시오. 아가씨의 기억 속에 남겨진 그 비밀 문양이야말로 이 한양을 거대한 음모로부터 구할 유일한 열쇠입니다. 설아 아가씨의 통곡 소리가 창고 가득 울려 퍼지는 가운데 무진은 설아 아가씨의 품 안에서 편안한 미소를 지으며 천천히 눈을 감습니다. 잡고 있던 손의 힘이 스르르 풀리며 무진은 고요히 숨을 거둡니다. 같은 시각 무명은 평곤의 사슬로 우두머리의 목덜미를 강하게 낚아채 바닥에 꿀립니다. 무명은 분노에 찬 눈으로 이선을 바라보며 상황이 종료되었음을 알립니다. 창고 밖으로 마포나루의 짙은 안개가 서서히 걷히기 시작합니다. 강물 위로 푸른 새벽빛이 내려앉고 차가운 겨울 태양이 수평선 너머에서 솟아오릅니다. 밤새 벌어진 보랏빛 비극을 뒤로 한 채 마포의 아침은 시리도록 찬란하게 밝아오고 있습니다. 간밤에 소란을 집어삼킨 한강은 이제 언제 그랬냐는 듯 잔잔한 물결을 일으키며 유유히 흐릅니다. 새벽 안개가 완전히 걷힌 마포나루 너머로 도성의 아침을 알리는 종소리가 웅웅 하며 무겁게 울려 퍼집니다. 차가운 강바람에 부딪히는 물결 소리와 먼 곳의 종소리가 뒤섞여 마치 죽은 자를 기리는 만가처럼 처연하게 들려옵니다. 강가에 맺힌 서리는 이른 아침의 햇살을 받아 보석처럼 반짝이지만 그 위를 딛고 서 있는 사람들의 그림자는 길고도 무겁습니다. 설아 아가씨는 강가 너머 무진의 시신이 머물던 자리를 한참 동안 응시합니다. 아가씨의 눈에는 더 이상 눈물이 흐르지 않지만 그 깊은 눈동자에는 지울 수 없는 상온이 새겨져 있습니다. 이내 설아 아가씨는 무진의 품에서 떨어졌던 단검을 천천히 집어듭니다. 영의정 가문의 귀한 손녀로서 보장된 화려한 홀레와 비단 옷자락을 뒤로 한 채 설아 아가씨는 서늘한 칼날을 자신의 머리카락에 갖다 댑니다. 서걱 서걱. 단검이 머리카락을 파고드는 메마른 소리가 나루터의 정적을 깹니다. 설아 아가씨는 망설임 없이 자신의 길고 검은 머리카락을 단숨에 베어냅니다. 잘려나간 머리카락이 차가운 강바람에 흩날려 먼지 쌓인 나루터 바닥에 무력하게 떨어집니다. 설아 아가씨는 그 자리에서 무진의 무덤 곁에 작은 암자를 짓고 평생 그의 넋을 기리며 세상과 절연할 것을 다짐합니다. 그것은 살아남은 이가 죽은 이에게 바칠 수 있는 가장 처절하고도 숭고한 약조였습니다. 무명은 허리춤의 편곤을 고쳐매며 깊은 한숨을 내뱉습니다. 무명의 시선은 다시 머리카락을 자른 채 강물을 바라보는 설아 아가씨에게로 향합니다. 거구의 사내인 무명에게도 눈앞에서 벌어지는 이 지독한 연정의 결말은 감당하기 힘든 무게로 다가옵니다. 이선 나으리, 사랑이 도대체 뭐길래 목숨까지 바치고 평생을 저리 암자에서 보낸답니까요? 한 사람은 목숨을 버리고 한 사람은 인생을 버리니 참으로 시리고 쓸쓸한 아침입니다요. 무명아, 사람들은 흔히 사랑을 논리가 통하지 않는 광기라 부르지. 하지만 수사를 하는 내 눈에 사랑은 그 어떤 증거보다 명확한 완벽한 논리다. 무진을 보아라. 조직의 명령을 어기면 죽는다는 것을 알면서도 지도를 조작했지. 그것은 죽음이라는 확실한 결과보다 서로 아가씨의 생존이라는 가치가 더 컸기에 내린 가장 정교한 계산이다. 이선은 강물을 바라보며 말을 잇습니다. 이선의 목소리에는 평소의 냉철함 대신
묘한 슬픔이 배어나옵니다. 사람의 마음은 때로 발자국이나 치문보다 더 깊은 흔적을 남기는 법이지. 무지는 혀가 잘려 말을 못했으나 그의 붓끝은 그 어떤 웅변가보다 더 뜨겁게 진실을 외치고 있었다. 논리로 설명할 수 없는 희생. 그것이야말로 인간이 가진 가장 강력한 증거이자 무기가 아니겠느냐. 이 사건의 진실을 밝힌 것은 내 안경이 아니라 그들의 지독한 연모였을지도 모르겠구나. 이선과 무명은 새벽빛이 내려앉은 마포나루를 등지고 한양도성을 향해 천천히 발걸음을 옮깁니다. 두 남자의 그림자가 길게 늘어지며 성벽 너머를 향해 뻗어나갑니다. 보랏빛 비단에 새겨졌던 슬픈 연가는 이제 막을 내렸지만 그 사랑이 남긴 불씨는 이선의 가슴 속에서 또 다른 진실을 찾는 등불이 되어 타오르기 시작합니다.